자, 조금 일찍 쉬었으니까 좀 일찍 시작합시다. 어, 일단 자발적 반응에 대해서는 효소가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를 보기 전에 그 비자발적 반응에서 이렇게 끌어다 왔던 그 ATP, 아주 엄청난 양의 음수 네가티브 델타 G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됐던 요 ATP가, 그러니까 그 ATP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소위 말하는 유니버설 에너지 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서 슬슬 밝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반응 연계 같은 것이 필요할 때 가장 편리하게, 주로 유일한 것이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는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네트워크가 뭐 어쨌다고? 도와주는 게 없어요, 이렇게. 아, 얘가 혹시 네트워크 같은 걸 해주는 애인가? 그래서 뭐 이렇다는 얘기인데 뭐 그까짓 거 뭐 별거 아니고, 자, 왜 ATP가 그러면은 혼자 독점적인 역할을 가지게 됐느냐라는 게 혹시 궁금하다면, 이거 역시 생화학 시간에 당연히 다룹니다. 이거 생화학 교과서에 딱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여기서 월권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 그림 그냥 바이오케미스트 텍스트북에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거. 근데 ATP의 위치가 지금 왼쪽에 엑선의 델타 G가 가수분해를 했을 때 델타 G 값이 얼마나 나오느냐 했을 때 이게 단위가 위로 올라갈수록 음수 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친구일수록 훨씬 더 가수분해가 됐을 때 음수의 델타 G가 훨씬 더 크게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서 상위 차트를 뒤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 그러면은 에너지원으로, 이 반응 연계를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ATP의 위상을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난 네가 탑인 줄 알았더니 100명 중에 50등이네. 너 뭐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ATP를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야, 에너지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애들 좋은 거 많잖아. 예를 들어 포스포크레아틴. 헬스장에서만 쓰지 말고 와서 여기서 하지. 우리 몸 안에서 제대로 좀 쓰지 이거. ATP 대신에 포스포크레아틴 쓰면은 훨씬, ATP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나오겠네. 한번 가수분해할 때마다. 더더군다나 파스피놀 파이루베이트라고 하는 이 친구, 지금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세포 유기호흡하고 들어갈 때, 해당 과정 들어갈 때 이 친구가 바로 뭐냐 이거, 막판에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해당 과정의 막판에. PEP라고 약자로 이제 줄여서 부르는. 얘는 엄청나네, 이거. 얘 한 번 썼다가는 그냥 뭐, 에너지가 대박. ATP 한 번 가수분해 하는 것보다 거의 2배 이상이 나오잖아, 이거. 거의 2배.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왜 쓸데없이 ATP 가지고 우리 지금 막 못 살게 굴고 있지? 왜 ATP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ATP를 우리는 ATP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누구? 이거는 1점 줘 볼만 할까? 오랜만에? 1점 너무 짜? 갑자기 왜 이렇게 짠돌이가 되셨어요? 한 2점 쓰시지. 그래, 2점 썼다, 가지고. 눈이 반짝 뜨는, 2점은 이렇게 눈이 반짝하네, 전부들 갑자기. 졸린 눈이 갑자기 반짝이는. 왜 ATP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래부터 단골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단골 의리가 있지. 토사구팽에 손 든 거예요? 오케이. 계속 그거 필요 없어서? 왜 여기 많으면 좋지. 에너지가 필요 없, 탈부착이 쉽다? 약간 비슷한데, 약간 비슷하지만 그걸 정답으로 밀어주긴 좀 힘들고, 더더군다나 2점짜리인데. 5초. 예. 머리 안 가렵네, 이번에는. 예. 상태 변화. 왔다 갔다가 용이하다. 무슨 의미예요? 어, 간결. 물어보길 잘했다. 2점 줄 뻔했네, 그냥. 조금만 더 DNA 재료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 어, 조금만 더 뭔가 잘 리파인을 하면 1점은 드릴게요. 간결하다.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간결해. 왜 간결해, 얘가? 결합 방식? 에너지원의 문제예요, 에너지. 연력학 제1법칙. 이 법칙이 그건 엔트로피가 왜 1법칙에 나와? 1법칙은 뭡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란 말이야. 가수분해 하면은 마이너스 뭐 35, 뭐 얼마 정도 나와. 네가티브 델타 G가. 그러면 ATP가 그렇게 되면 가수분해 되면 뭐가 돼? ATP가 돼. 그럼 얘 에너지 계속 쓰려면 얘 좀 다시 재충전해야지. 그러려면은 아까 이만큼의 에너지가 빠져나왔으니까 이거 재충전하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 그 정도만 두면 돼. 그 에너지 어디 가서 가져올 거야? 얘보다 조금 더 우찌른 애를 해서 또 털어야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얘한테 들어가야 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면은 그것을 충당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최정상에 있는 애라면 얘 쓸 때는 좋지. 카드 막 긁을 때는 좋지. 나중에 이거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걸 뭐라 그러지? 명세서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가수분해해갖고 얘를 재충전했을 때 이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보다 훨씬 충분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친구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잖아요. 얘는. ATP가 그러니까 딱인 거지. 쓰기 좋다, 편리하다. 맞아요. 편리한데 왔다 갔다. ATP에서 ADP로 만들고 다시 ADP를 ATP로 하기에 아주 좋아. 적당하게. 왜냐하면 ADP에서 ATP로 만들려면은 그만큼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갖다 쏟아 부어야 얘를 만들 거 아니에요. 얘를. 이거 할 때 누군가를 또 에너지 카플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ADP를 ATP로 옮기려면 이거 역시 피자발적 반응이잖아. 그러면 에너지 카플링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ATP가 가수분해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내는 애라면 이거 카플링 할 친구가 나설 친구가 없는 거지. 그래서 ATP가 적당한 수준의 요 네가티브 델타지를 내는 요게 정말 최적이라는 얘기.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어. 생명체는. 그죠? 자, 그게 이제 그렇고 두 번째 이제 자발적 반응은 좀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자발적 반응에도 효소가 필요한 이유는 이놈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분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뭘 시작하려면은 시작할 때 입장료 내야 되는 것처럼 자발적 반응이다 하더라도 뭔가 처음에 주입해야 되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좀 높다라는 얘기죠. 에너지 베리어가. 언덕에 둔
그림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없구나. 그림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만큼의 낙타등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에너지원으로 보면 당연히 이것은 자발적인 반응이지만, 그냥 굴리면 낭떠러지에서 굴리면 이건 그냥 떨어질 것 같지만, 그냥 굴러가지 못하게끔 여기에 이렇게 둔턱이, 이렇게 과속 방지턱이 꽤 높아, 이거. 낙타등만큼이나 높아. 이거 그냥 슬슬 굴려가지고선 이거 못 넘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효소가 할 수 있는 일은 요거를 이렇게 낮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 남아있나, 여기? 여기 남아있네. 그래서 빨간색의 선이 효소가 있을 때의 에너지, 활성 에너지의 양이고, 까만색의 그래프 곡선이 원래 있는 그 활성화 에너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끄떡끄떡, 그렇구나. 효소가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이해했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뭐야? 효소가 뭔데? 뭐, 낙타등, 비유는 좋은데, 낙타등의 비유를 하고 이걸 낮춘다, 하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효소가 뭘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일단은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 개념 자체가 안 들어와. 반응을 하는데 무슨 놈의 이거 그래프로 이걸 그리는데 이게 왜 있냔 말이야, 이게. 그것을 정말로 궁금하다면, 사실 안 궁금해도 돼요. 모르는 상태로 그냥 넘어가도 시험 보는데 아무 문제는 없어요. 평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진리를 탐구하고자 사는 거죠. 우리가 시험 잘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면은, 뭐지? 활성화 에너지의 정체가? 이게 바로 화학결합을 쉽게. 정확히는 나도 이해를 못하니까. 쉽게 다시 이 활성화 에너지의 정체를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화학결합을 빼가지고 다시 재결합해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여기서 뺐다가 이쪽을 끼우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분자적인 충돌을 이렇게 처음에 이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하는 이런 분자적인 충돌 같은 걸 할 때 처음에 아무리 전체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자발적인 반응이라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것을 할 때 그게 에너지 측면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에너지를 주입을 해야만 이게 어떤 화학 결합을 떼어내고 이걸 다시 붙이고 할 때 들어가는 그런 이 역학적인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효소는 뭔데 지가 지금 델타 G 값도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변화 못 시키는 녀석이 순화했다. 놈이라고 할 뻔했는데 녀석이 지가 뭔데 이거를 이렇게 낮춘다는 얘기야. 활성 부위에 비밀이 있는 거죠. 어떤 분자 구조가 들어오지.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들어와. 잘해줄게, 들어와. 유인을 해가지고 두 반응 물질 유인을 해가지고 여기서 딱 끼워 맞춰서 활성 부위에 그 물질의 구조가 딱 들어맞으면 그래서 얘네 둘이 이렇게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게 그 효소의 활성 부위의 비밀인데, 시크릿인데 처음에 들어올 때 이 고전적으로는 효소와 기질의 어떤 관계를 이 열쇠와 열쇠 구멍의 관계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고정화되어 있는 거죠. 열쇠, 아주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열쇠에만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열쇠 구멍에 이것을 집어넣어야만 이게 딱 되는. 그래서 이것이 열쇠가 기질이고 열쇠 구멍이 효소다. 효소의 활성 부위다. 라고 표현을 주로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활성화 에너지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지지. 그런데 그것을 들어올 때는 안 맞아. 들어올 때는 뭔가 서먹서먹해. 불러들일 때는 뭔가 잘해준다고 유혹을 해서 기질이 막 활성 부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이상해. 이거 얘 약속하고 좀 다른데 들어오면서 효소가 무엇을 하느냐? 이 녀석의 팔을 꺾어버려, 이렇게.
그 구조를 들어오게 만들면서 이것을 쫙 꺾어버리면, 아파! 그러면서 막 이렇게 뒤틀리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뒤틀리기 전에는 이 녀석이 어떤 기질끼리 이렇게 맞춰서 구조가 안 맞아, 이거. 그게 바로 이 안 맞는 구조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전이 상태가 뭐냐? 활성화 에너지와 전이 상태는 아주 여기 이거 있는요. transition state라고 하는 것이 한국말로 전이 상태. 야, 이거 역시 내가 내돈내산 해가지고 가져온 이거 역시 질이 좋네. 응, 좋아. 넌 가. transition, 요게 바로 그러한 팔 꺾인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이 꺾이면, 기질이 들어가서 팔이 꺾이면 이제는 까불래? 빨리 말 들어 안 들어? 그러면 말 듣겠다고 막 하지. 바로 그 상태야. 그러니까 이 어떤 기질들이 전이 상태가 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자동. 전이 상태로 딱 올려놓으면 이들은 그냥 팔 아파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할 게 없는 그냥 빨리 팔을 푸는 방향으로 이렇게 쉽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기질들을 전이 상태로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반응은 그냥 자동, 이 자발적 반응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이 상태로 이렇게 올려놓기가 힘들다는 얘기지. 말 안 듣지. 그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인데 효소의 기질은 얘네들을 들어오게 하면서 전이 상태로 그냥 만들어버리지, 이렇게. 구조를, 팔을 꺾어가지고. 그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효소가 전이 상태로 쉽게 이들을 변환시켜서 자발적인 반응을 아주 순조롭게 수행을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이고. 그래서 이제 기질과 기질 특이성이 바로 이런 데서 활성 부위와 요게 맞는 그런 얘기이고, 그거는 이미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끝나면, 일이 끝나면 더 이상, 효소의 경우에서는 일이 끝나면 더 이상 원래는 맞았던, 구조가 원래는 맞았지만 일이 끝나서 이들이 변환하면, 구조가 변하잖아. 그럼 더 이상 활성 부위와 구조가 안 맞으니까, 이제 서로 마음 정리하고 서로 떠나는 거지. 그게 바로, 그러니까 빨리 테이블이 순환이 돼야 장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3시간 죽치고 공유결합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질과 효소의 활성 부위의 관계가 공유결합이었다면 들어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수소결합이라든가 이온결합이라든가 반데르발스라든가 하는 그런 약한 비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와서 그냥 주문해서 금방 마시고 가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테이블, 이 테이블에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와서 막 회전이 되는 것이 이제 효소가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 효소가 얼마나 좋은 효소냐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얼마나 테이블 회전을 빨리 할 수 있느냐가 좋은 효소와 나쁜 효소를 구분 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효소, 나쁜 효소를 구분 짓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이제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 온도, 당연하지.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들이 움직임이 빠르니까 훨씬 기질들이 빨리 들어와서 빨리 나가겠지. 화학결합도 빨리 되고.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겠죠? 왜? 무작정 온도를 높이면 왜 이것이 안 될까? 일단 너무 온도를 올리면 분자 자체가 화학결합이 붙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전에도 이미 그러기 훨씬 이전에 온도가 조금만 더 올라가도 안 돼. 왜? 그 높은 온도가 효소의 구조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죠. 고온에 의해서 효소의 그 아주 델리키트한 구조가, 활성부의 구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활성부의 구조가 망가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온도는 어느 정도까지만, pH 같은 것도 마찬가지, pH 같은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라, 온도나 pH도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통 웬만한 경우에는 중성 pH에서 모든 것이 화학반응이 잘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이거 역시 왜 그럴까? 너무 알칼리성이라든가 너무 산성이면은 효소의 구조,
단백질이잖아. 효소는 단백질인데 단백질 구조에, 단백질 3차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들 중에 중요한 두 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효소의 그 단백질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영향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온도와 pH 같은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효소들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적당한 온도, 우리에게 적당한 온도인 37도 섭씨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미친 효소도 간혹가다 발견이 되는 것이, 이 효소는 뭐야 이거? 거의 80도, 섭씨 80도에서 최적의 활성을 보이네? 얘는 뭐지? 어떻게 섭씨 80도에서 얘가 살아남지? 아니, 섭씨 80도면은 거의 끓는 온도인데, 여기에는 효소가 고사하고 효소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체조차 죽지 않겠어요? 80도에서 살아남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와서 살다 보니까 별 생명체가 다 있더라는 게 여기서 발견이 되잖아요. 용암 근처에서 섭씨 100도에서도 살아있는 미생물들도 있고, 그런 미생물들 안에는 효소들이 이런 활성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것을 발견해서 노벨상 받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 노벨상? 여러분도 요즘, 이거 자꾸 이걸 쓰지? PCR, 그 유명한 PCR. 이거, 바로 그 100도에서, 섭씨 100도에서 생활하는 세균 안에서 효소, DNA 중합효소를 훔쳐와가지고서 PCR 반응에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큰 광명을 가져다 줬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학, 법의학, 그 다음에 무슨 과학, 그냥 순수 과학, 엄청난 발전이 이 PCR 반응 때문에 된 것인데, 그게 바로 요런 것을 착안을 해가지고서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얘네들은 100도에도 안 죽느냐? 세포막 구조가 다르고, 단백질의 구조가 또 다르고, 그래서 이미 진화적으로 그러한 높은 온도에서 최적화되도록 진화가 된 거지.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37도 같은 데 내버려두면 기능을 훨씬 더 못하지. pH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은 보통 중성 pH에서 최적 활성을 나타내기는 하나, 이건 대표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확실하게 내일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 내일 제가 대장내시경을 아침에 새벽에 가야 돼가지고서 오늘 점심 때부터 점심 요거 막 먹고는 이제 굶어야 돼. 그리고 이제 먹고 완전 쫙쫙 다 비우고 아침에 기진맥진해서 가는데, 대장은 아니지만 위와 장에서 살고 있는 똑같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위에서 사는 요 효소는 pH 2에서 가장 최적의 온도를 보이고, 장에서 똑같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인 이 트립신은, 그러니까 트립신이나 펩신이나 둘 다 단백질을 이렇게 자르는 절단의 효소이긴 하나, pH가 얘는 거의 중성, 약 pH 8에서 최적인데 얘는 pH 2에서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해야 되니까 당연히 위산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 자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는 식으로 이거 역시 단백질 구조가 그 환경에 맞게 이렇게 다 최적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 농도, 세 번째 이 파라미터는 농도. 이거 역시 상식적이라기보다는 인투이션, 그냥 까먹었으니 몰라.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기질의 농도가 많으면 훨씬 부딪히는, 충돌하는, 기질과 효소가 충돌하는 빈도가 높아질 테니까 하나의 단위 효소로선 훨씬 더 빨리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농도가 높을수록 효소의 활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똑같은 기질 농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효소도 일종의 각자 경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효소하고 계약을 맺을 때 내가 이 일을 너한테 맡겨도 되겠니? 근데 A, B, C라고 하는 똑같은 일을 전부 하겠다고 손들고 있는 이 효소들 중에서 가장 일 잘할 것 같은 효소를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보고 채용을 할 거야? 할 때 주로 이 기질 농도 가지고 그 기질 농도를 가지고 효소가 얼마나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이렇게 판명을 하는 요 파라미터를 우리는 요 KM이라고 라는 값을 우리가 고안을 해내 가지고서 각 효소마다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일종의 효소의 무슨 토익 성적표라든가 랄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KM 값이 이거예요 하고 의수되는 효소. 나는 KM 값이 이거밖에 안 되고 뭐 하는 그런 효소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럼 KM 값이 뭐냐? 반값이에요, 반값. 기질 농도. 반값 기질 농도인데 뭐의 반값? 최적. 효소의 어떤 특정 효소가 최대한도로 능력을 발휘를 했을 때의 반. 그러니까 너의 최대값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왜 최대값은 보통 뻥을 치거든. 그러니까 나 뭐도 해봤다 하고 보통 허풍을 떨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반은 접고 감안해서 50. 그래? 그러면 한 50% 요 값. 요거는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니까.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특정한 효소의 최대값은 그것을 측정하려면은 훨씬 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하기가 힘든데 이 50% 최대값의 50%일 때는 훨씬 측정하기가 용이한 그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보통 효소의 활성이 50%일 때를 주목을 하는 겁니다. 보통 치사량도 보통 그래서 LD50 같은 거를 많이 쓰잖아요. 어떤 독을 쳤을 때 반이 죽는, 전부가 다 죽는 독극물의 용량이 뭐냐를 보지 않고 여기 이 실험주 중에 100마리 실험주 중에 50마리가 죽을 그때 독의 농도가 얼마냐가 바로 LD50라는 그래서 이 독성을 표시를 하듯이 KM 값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활성이 50%일 때 기질 농도. 야,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면 KM 값이, 효소마다 그 KM 값이 다르겠지, 물론.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이랬을 때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것이, 그러면 하나의 효소로서 요 KM 값이 크면 좋은 효소, 작으면 좋은 효소. 작으면. 왜? 조금만 가지고도. 기질 농도가 작을 때도 똑같은 양의 일을 한다는 얘기는 훨씬 효율이 높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효소의 어떤 효율은 KM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건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기질 농도 뭐 그런 것들까지. 그런데 혹시 또 다른 뭐 효소가 일하는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것은 뭐 없을까? 언제나 있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전공인 약 치면 되잖아요. 약을 쳤을 때 효소가 영향을 받는 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인공적인 약도 있을 수 있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약도 있을 수 있고 자연 상태. 그걸 전부 전체적으로 우리는 보조인자, 코팩터라고 합니다. 코팩터라는 물질이 효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냥 멀리서 겁주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물질들은 효소와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그러니까 결합을 해서 효소와 결합을 해가지고서 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뭔가 결합하면 효소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겠지. 효소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면 효소의 일하는 그 수행 능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당연히 보조 인자들도 그래 이 보조 인자를 두 가지 우린 이렇게 편가르기 좋아하잖아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 인자들 중에서도 억제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활성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쁜 방향으로 효소의 이 활성을 억제시키는 억제자들. 일단 먼저 봅시다. 그 친구들. 억제자들 먼저 보면은 억제자들을 이게 두 가지로 경쟁적, 비경쟁적 억제자로 구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누구와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야. 억제자인데 억제자라는 얘기는 효소의 활성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나쁜 녀석들이야. 효소의 입장에서 볼 때.
나를 회방시키는 회방꾼이야. 그런데 그 회방꾼들의 종류가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하나는 경쟁적인 competitive inhibitor라고, 또 다른은 non-competitive 비경쟁적 억제자. 경쟁이라는 얘기, 누구랑 경쟁하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얘가 억제자라는 얘기는 결국 코팩터, 보조인자잖아요. 억제자든 활성자든. 뭐 한다고 얘네들은? 효소와 결합한다며. 결합해서 뭔가를 영향을 미친다며. 그러면 효소가 원래 결합하는 친구들은 누가 있지? 귀질이잖아.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경쟁적 억제자라는 얘기는 누구와 경쟁을 한다고? 기질과 경쟁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녀석들이. 야, 기질, 너 이 지루하지도 않냐? 이 기질, 나. 그러면 경쟁적 억제자라는 얘기는 기질과 경쟁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생겨야지? 기질처럼 생겨야지. 그래야 효소가, 얘가 기질인가? 하고 들어와. 들어와 보니 아니네. 그래서 일단 활성 부위에 들어오게 했더니 이 녀석이 내가 알던 기질이 아니었네라고 속았다. 이제 하는 그런 것이 경쟁적 억제자이고, 비경쟁적 억제자는 기질하고 경쟁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얘기는 효소의 활성 부위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죠. 기질하고 전혀 안 닮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소와 어쨌든 결합을 할 수가 있어. 어떤 식으로 비경쟁적 억제자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활성부에는 못 들어가. 기질하고 안 닮았어,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소와 결합할 수가 있어. 결합을 해가지고서 효소에 일하는 효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 어떻게? 여러 가지 방식이겠지만 가장 인투이티브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활성 부위야. 여기에 뭔가 탁 들어와서 딱 맞아야 돼. 그런데 여기에 굳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얘를 구조를 저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예를 들어서 뒤에서 뒤통수한테 탁 친다든가, 그러면 내가 뒤통수 맞고 이렇게 되면 얘가 막, 아니면 여기를 완전히 찔러버린다든가, 등 뒤를. 그러면 여기가 찔려가지고서 얘가 완전히 뒤틀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활성 부위가 아닌 부위에 결합을 하더라도 활성 부위를 간접적으로 활성 부위의 구조를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가 옆문을 박았다고 해서, 다른 차가 박았다고 해서 운전자가 언제나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게 찌그러져가지고 이쪽에 운전석까지 침해될 수가 있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 일단 경쟁적 억제자는 이미 우리가 봤고, 비경쟁적 억제자는 다른 부위, 다른 위치. 그래서 비경쟁적 억제자들을 다른 위치에, 그래서 다른 자리, 얼로스테릭 억제자라고, 좀 이상한 용어, 어려운 용어인데, 다른 자리 입체성, 한국말로는 다른 자리 입체성 억제자, 얼로스테릭이라는, 얼로라는 얘기가 저기 멀리서 다른 데서라는 얘기예요. 스테릭이라는 얘기는 그런 식의 이 구조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스테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냥 다른 자리 입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차이점들이 이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그냥 보시면 충분히 알만한 내용이니까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그림 딱 보고 이런 레이블링이 없었을 때, 이것이 없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효소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정상. 그냥 일반적인 효소가 아무것도 어떤 억제자가 없었을 때 일하는 방식이 이렇다고 칩시다, 이게. 자, 이 효소의 활성 곡선에서 우리는 이 효소 특이적인 어떤 Km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Km 값이 뭐지? 효소의 중간 활성과 따따따따따따따 만나는 부위에 이쪽 X축이 기질의 농도거든요. S.
기질의 농도가 요만큼이 바로 이 Km 값이지, 여기. 이 효소의 최대치 활성은 이만큼에 있는 것이고, 그 반값이 여기고, 그 반값에 딱 맞아 떨어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것을 유발하는 그 기질 농도가 Km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쟁적인 억제자가 여기에 있다. 어떻게 되냐, 이거. Km 값이 어떻게 되지? 경쟁적인 억제자가 존재하면 Km 값이 증가해버리지. 같은 요소가.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Km 값이 증가를 할까? 그 얘기는 이 사실 곡선은 또 다시 보면 다른 방식에서 경쟁적인 억제자를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해법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수로 비커에 막 이렇게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실수로 이 경쟁적 억제자가 오염이 됐어. 여기 들어갔어. 아이고 실험 망했네. 이거 시료 준비하느라고 이거 내가 5년을 고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따려고 5년을 고생했는데 실험 마지막 하려고 하는데 오염이 돼버렸네. 이거 어쩌나? 5년 더 해야 되나? 이거 완전히 악몽이지. 어쩌려고? 그럴 때 이것이 만약에 경쟁적인 억제자라면 걱정하지 마.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인해 전술로 가면 돼. 좋아. 그대로 묶고 가. 그래서 기질의 농도를 그냥 세려 부으면 된다는 얘기죠. 아무 문제 없이. 기질의 농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이 경쟁적 억제자의 효과는 점점 미미해진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경쟁적 억제자들이 오염이 돼 있다면은 그래봤자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진짜 기질을 여기다 채워다 놓으면 효소 입장에서 보면은 효소가 경쟁적 억제자와 결합을 할 확률은 점점 줄어드는 거지. 기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서 얘는 많은 경우에 별 큰 고민거리가 안 되는 거지, 우리에게. 경쟁적 억제자야? 그까이 거 뭐. 기질을 높여! 그래 버리면 돼. 그런데 문제는 이 비경쟁적 억제자가 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요 비경쟁적 억제자, Km 값에 전혀 변동을 주지 않아. 아무리 기질의 농도를 높여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도 그럴 것이 얘가 초래한 그 영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기질을 자기가 가서 그러니까 활성 부위, 기질처럼 지가 효소의 활성 부위에 가서 차고 들어앉아서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효소가, 야, 너 때문에 일 못해, 빨리 비켜. 라는 게 아니잖아. 옆에서 와서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반신불수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더 이상 내가 기질을 받을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린 게 이 녀석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비경쟁적 억제자한테 한번 걸린 이상 그 이후부터는 이 효소는 기질을 아무리 와봤자 소 닭 보듯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미안해. 나 더 이상 너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얘 때문에. 그래서 얘는 Kn 값은 변화 없이 다만 효소의 전체적인 활성만 그냥 확 줄어들어버리는 거지. 요 차이가 이 억제자들 사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다른 자리 입자성 조절자라고 하는 것이 좀 전까지는 비경쟁적 억제자로서 억제자의 입장에서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조절하는 친구들이 언제나 억제만 하는 친구들만 있겠어? 그럼 세상이 살 수가 없지? 활성을 가져다 주는 그런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라는 것을 하나의 활성 부위와 전혀 관계없이 또 효소의 어떤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요 억제자와 활성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둘 다. 그랬을 때
이게 대표적인, 물론 여기서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 쓸데없이 이렇게 하긴 했지만 굳이 좋은 예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효소는 지금 이 특정 이 효소는 이 그림에 나온 이 특정 효소는 4차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효소죠. 마치 헤모글로빈처럼. 그러니까 효소의 3차 구조뿐만이 아니라 이 효소가 일을 하는데 소단위체들이 4개가 같이 붙어갖고 마치 헤모글로빈처럼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가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움푹 들어간 이 부위들이 전부 각각의 활성 부위잖아요. 그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성 부위 틈새 여기를 지금 결합을 하는 거지.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 맞네.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활성자, 액티베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 이를 그르쳐버리는 인히비터, 억제자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그림 보고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문제죠. 활성자는 어떻게 해서 이걸 활성을 시킨다? 옆에 틈새 이상의 붙음으로 해서 뭐를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져와? 활성 부위, 효소의 활성 부위 구조 자체를 완전히 스테빌라이즈, 안정화를 시키는 거지. 그러면 효소 입장에서는 땡큐지, 땡큐. 그러면 원활하게 훨씬 더 기술들이 와서 붙을 수가 있으니까. 반면에 이걸 완전히 반영구적으로 망가뜨려 버리는 이런 빨간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뭐 그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또 네트워크가 또 엉망이야. 왜 이래 자꾸. 그런데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과 비슷하면서 협동성이라는 것이 cooperativity라고 하는 이 효소학을 할 때, 효소의 활성을 할 때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 특성이거든요. 협동성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자, 그림을 봅시다. 그림이 언제나 좋아. 이게 협동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좀 전에 봤던 다른 자리 입체성 활성자와 비슷한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기질이에요. 얘는 기질. 기질이 여기 하나 붙음으로 해서 이게 현재 기질이 아무것도 안 붙었을 때는 4개, 4개의 소단이 있어요. 이거 헤모글로빈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헤모글로빈 케이스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헤모글로빈의 경우에서 헤모글로빈의 기질은 누굽니까? 산소. 산소죠. 그래서 산소가 4개의 소단위체 중에 4개가 다 붙지 않고 하나만 붙어도 나머지 지금 아직 산소가 붙지 않는 헤모글로빈 소단위체들도 전부 같이 부화 뇌동해가지고 갑자기 전부 정신 차리고서 액티브한 폼으로 변한다. 왜? 얘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딱 훨씬 더 원활한 상태로 돌변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협동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협동성과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의 경우에는 그 어떤 조절 물질이 직접적으로 활성 부위에 붙는 게 아니지. 그죠?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틈새에 붙어가지고서 그 결과로 활성 부위의 구조가 안정화되는 것이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고 협동성일 경우에는 기질 자체가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질이면서도 기질임과 동시에 어떤 조절자 역할을 또 하는 것이 협동성이지. 그래서 기질이 하나가 붙으면 붙은 그 기화로 해서 얘가 훨씬 더 일을 더. 자, 이러면 이 협동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효소는 아까 이 효소의 활성, 곡선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면은 아주 고유한, 보통 효소가 협동성을 보이지 않는 어떤, 효소의 기준은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기질의 농도이고, 이게 지금, 효소의 활성이란 말이에요, 액티비티. 그런데 협동성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거 여기다 놓치면 협동성을 보인다면 얘는 처음에는 약간 기질의 농도가 적을 때에는
조금 원래 일반적인 그런 효소보다 조금 늦각이지만 기준의 농도가 조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막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S자 곡선을 보통 그래서 효소의 기질 이 활성을 효소의 활성 곡선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S자 곡선을 표시하는 활성, 요런 S자 곡선을 우리는 지그모이달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보이는 효소는 딱 보면 이거 뭐 협동성, 코어퍼러티비티라고 딱 그냥 자동으로 와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똑같이 산소를 똑같이 운반을 하는 두 개의 단백질 우리 몸 안에 있는 근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마이오글로빈과 이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과의 차이점은 솔로로 일을 하느냐, 네 개의 소단위체가 동시에 공동으로 일을 하느냐 차이인데, 그것 때문에 헤모글로빈은 협동성을 보이고 마이오글로빈은 혼자서 일을 하니까 협동성 같은 걸 보일 일이 없지. 그래서 그 차이가 또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자, 되먹임 억제란 무엇이냐 하면은 되먹임 억제라는 것을 이해할 때 첫 번째, 이 경우 대사경로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일하고 그냥 솔로로 일하는 그런 효소에 있어서는 되먹임 억제라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용어가 되는 것이고, 대사경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라는 얘기죠. 처음에 일하는 효소가 있고 맨 마지막 공정 과정에서 일하는 효소가 있고, 여러 효소가 하나의 공정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일을 해서 처음에 시작해서 처음 기질을 가지고 최종 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사 경로거든. 메타볼릭 패스웨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 있구나. 그래서 주로 대사 경로에서 일반적으로 대사 경로에 이제 참여하는 효소들의 활성은 이런 식으로 되먹임 억제에 의해서 조절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되먹임 억제라는 얘기는 최종 산물이 와서 그러니까 뒤통수 치는 게 되먹임 억제거든. 최종 산물이 갑자기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의 역할을 하는 거야. 기껏 만들어 놨더니, 그래서 열심히 열일해가지고 여러 효소들이 해서 만들어 놨더니 최종 산물이 갑자기 와서 첫 번째 효소 아니면 거의 초기 단계, 보통 첫 번째 효소지만 거의 초기 단계 효소에 와서 다른 자리 입체성 억제자로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되먹임 억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는 순간 나는 이제 얘한테 억제를 당하는 거지. 이게 왜 경제적이냐? 모르잖아. 여기서는 최종 산물이 얼마나 재고가 쌓이는지를 이쪽에서 일하는 초기 단계의 효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기질이 들어오는 대로 넙죽넙죽 계속 일 돌리는 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누가 총괄 감독이 있어가지고 야 여기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어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 공장도 아니고. 그랬을 때 최종 산물이 와가지고서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야, 나 이만큼 있어. 이제 그만해. 고만 먹자. 이제. 그래서 딱 찔러서 여기를 억제시키면 이제 스탑. 됐다가 여기 재고가 떨어지면 얘도 이제 떠나가겠지. 딴 데. 그러면 다시 일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이것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효소 활성을 억제를, 그러니까 초기에 이것을 잡아놓지 않으면 거의 마지막 단계의 효소를 되먹임 억제로 이렇게 잡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이미 다 왔는데, 거의 끝에 가서 야야야 생산 그만하래 하면은 뭐야 이거 완전 낭비니까 저기 초기 단계에 있는 효소를 억제하면 할수록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이것은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메커니즘이 될 것이고, 억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먹임 액티베이션을 특성을 가진 대사 경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경우가 이게 안 되잖아. 아니 얘가 많이 쌓이는데 와서 이걸 더 북돋아 부채질을 해? 더 해라 더 해라? 그럼 낭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이것도 뭐 얘가 정확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몸에서 위산이 훨씬 분비가 되면 될수록 펩신이 훨씬 더 활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조건에서 그 일을 훨씬 더 많이 이거는 아주 그런 대사 경로가 아니니까 좋은 예는 되지 않겠다.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벌써 땡큐야? 땡큐 할 때 됐네. 자, 진도가 자꾸 이렇게 늦어서 나중에 하면 너무 진도가 늦으면 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강의 동영상을 갑자기 많이 늘려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으니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너무 원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